마을 외곽 숲속에서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제 딸을 발견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러운 피라고 했답니다. 딸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딸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고 나중에는 오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써먹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보세요.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10월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습기가 옷깃을 파고들어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아야 했죠. 저는 올해 마지막 사과를 사서 잼을 만들 요량으로 읍내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5년 된 제 낡은 트럭은 험한 비포장도로 위에서 힘겹게 윙윙거렸습니다. 가을 저녁의 짙은 어둠진 속에서 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곳의 모든 구덩이와 커브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생 제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윤명숙입니다. 과부이자 어머니이며 할머니입니다. 이 군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압니다. 시골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5년 전 은퇴했죠. 지금은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을 위해 파이를 굽고 겨울철 저장 음식을 만듭니다. 평범한 여자의 평범한 삶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평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56의 나이에도 흰머리 하나 없는 곱슬거리는 흑발, 까무잡잡한 피부, 깊고 어두운 눈동자 때문에 저는 이 시골 구석에서 늘 눈에 띄었습니다. 피가 다르다고들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죠. 때로는 감탄으로, 더 자주는 경계심을 담아서요. 그들 말이 맞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인이셨지만 아버지는 흑인 미군이셨거든요. 제 할아버지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혈인 손녀를 끔찍이 아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견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전설처럼 우리 가족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주머니 속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려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끄떡크 없는 튼튼한 구형 전화기였죠.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세요? 울퉁불퉁한 길에서 속도를 줄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명숙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숨이 차 있었습니다. 네, 전데요.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옛 채석장 뒤 숲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강 씨라고 합니다. 강 건너 사는 사냥꾼이에요. 따님을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더군요. 비상연락처에 당신 번호가 있었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젖은 진흙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우리 딸이 왜요? 무슨 일입니까? 심하게 맞았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말을 거의 못해요. 119에 신고는 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서두르세요.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트럭을 급하게 돌려 도랑에 처박힐 뻔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옛 채석장. 여기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임도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지야, 내 아기. 조금만 버텨. 제 딸 민지는 32살, 아름답고 똑똑하며 고집이 셉니다. 24세 대형 건설사 후계자인 박지훈과 결혼했죠.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간 뒤로는 전화도 뜸했고 찾아오는 일은 더 드물었습니다. 사는 게 어떠냐는 제 질문에는 늘 얼버무렸죠. 다 좋아요, 엄마. 걱정 나세요. 저는 믿는 척했지만 엄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황금 감옥 속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요. 채석장으로 가는 길은 앙상한 자작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차가 요동쳤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민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강도? 아닐 거야. 사위인 지훈이는 늘 차분하고 예의 바른 척했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인 최 여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우리 가족과 제 핏줄을 오점처럼 여겼습니다. 자기 아들의 고귀한 인생에서 우리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죠. 모퉁이를 돌자 옛 채석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버려진 모래구덩이였죠. 찌그러진 트럭 한 대가 문을 열어둔 채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얼룩무늬 조끼를 입은 중년 남자가 그 옆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끄는 것도 잊은 채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기요. 그가 숲 경계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약 100m쯤 안쪽입니다. 제 자켓을 덮어주고 보온병을 놔뒀어요. 업고 나오고 싶었지만 혹시 뼈라도 부러졌을까봐 겁이 나서 저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흙에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피와 흙으로 엉겨붙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요. 값비싼 디자이너 코트는 흙투성이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 아플 때처럼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가. 저는 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한쪽 눈은 거의 부어서 감겨 있었고 다른 쪽 눈은 초점이 흐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희미하게 웃으려다 이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왔어,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상처를 피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단다. 조금만 참아. 아이가 일어나려다 신음했습니다. 한쪽 팔이 기이하게 꺾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골절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야? 제 목소리가 뜻밖의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아이는 터진 입술을 핥으며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두고 간 보온병의 차를 한 모금 마시게 도와주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힘이 되는지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 아이가 너무 작게 속삭여서 겨우 들렸습니다. 내 시어머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지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더러운 피. 그 집안의 수치래요.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최 여사가 우리를, 유색인종을 경멸한다는 건 알았지만 자기 며느리인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다니요. 엄마,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안 돼. 그 사람들 어디에나 있어. 집으로 가야 해. 무슨 소리니, 아가. 넌 치료가 필요해. 안 돼. 아이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덮어줄 거야. 그는 항상 엄마 편이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않을 거라니.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자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죠. 명수가 상황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으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걸 찾아라.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당장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지야? 그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했어? 딸은 고통을 참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지효씨, 금고에서 서류를 봤어요. 재단 돈을 횡령하고 있었어. 아픈 아이들을 위한 돈 수십억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네가 직접 물어봤니? 아이는 창백해지더니 시어머니가 땅을 보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했고 거기서 다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민지는 우연히 비리를 발견했고 신의 유력 인사인 최 여사는 눈엣가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누가 때린 거야? 깡패들이니 아니면 그 여자가 직접? 직접. 민지가 제 생각을 읽은 듯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SUV로 여기까지 데려왔어. 상관없다고 했어.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라고. 내 출신 성분 때문에.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병원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안이 정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편마저 한통속이라면 그들은 병원에서 민지를 영원히 입막음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순식간에 내려졌습니다. 마치 머릿속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요. 사냥꾼이 널 데려온 사람을 봤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는 떠났어. 내가 여기서 추위와 부상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어나와서 도로까지 간 거야. 사냥꾼은 여전히 트럭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맞죠?
제가 다가갔습니다. 누가 얘를 내려놓고 갔는지 보셨나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섯을 따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뒤였으니까요. 이보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설명해야 해서 말이 빨라졌습니다. 제 딸이 위험해요.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제가 데려갈 겁니다. 제가 직접 치료할 거예요. 저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가 찌푸린 얼굴로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따님 상태가 심각해요. 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짓입니다. 그 여자는 병원을 포함해 어디든 손을 뻗치고 있어요. 민지가 병원에 가면 입을 막으려 할 겁니다. 아니면 더 끔찍한 짓을 하겠죠.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이해한다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는 잘못 신고했다고, 착각이었다고 말해달라는 겁니까? 그리고 따님을 데려가겠다고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네요. 하지만 상태가 나빠지면 30년 경력의 간호사입니다.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예요.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켓을 털었습니다. 딸에게 가보세요. 구급차는 제가 처리하죠. 저는 말없이 감사의 뜻으로 그의 손을 꽉 잡고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커졌습니다. 가자, 아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차로 갈 거야. 구급차는 아이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취소했어. 우리끼리 해결한다. 아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환 쪽 팔을 제 어깨에 두르게 하고 부축했습니다. 민지는 신음했지만 저에게 의지해 발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사냥꾼이 있는 곳을 피해 천천히 도로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구급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트럭에 도착했습니다. 딸을 조수석에 앉히고 다친 팔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며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채석장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전조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됐어. 포장도로로 나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간다. 민지는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계기판 불빛에 비친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엄마,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방법을 찾을 거야.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네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 민지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증거가 있어. 아이가 뜻밖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서리들?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뒀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화기는 어딨니? 내 가방에. 그 여자가 안 가져갔어.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려고 놔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명료해졌습니다. 민지를 그들이 찾지 못할 곳에 숨기고 상처를 치료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즉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오빠 상철. 할아버지처럼 전직 군인 출신의 과묵하고 바위처럼 든든한 사람. 옆 군에서 사설 보안업체 일을 하고 있고 저와 달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들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지야, 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얘기해줘야 해. 하지만 먼저 상철 외삼촌한테 연락할게. 기억하지? 아이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 새총 쏘는 법 가르쳐준 분. 그래, 저는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도와줄 거야. 우리는 어두운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앞에는 낡았지만 튼튼한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먼지 쌓인 곳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와 제가 가져다 둔 낡은 트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들어있죠. 저는 폰을 꺼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철 오빠, 도움이 필요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기억하지? 이제 우리가 쓸 차례야.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마을 외곽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별들이 차갑고 밝게 밤하늘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월의 공기에서 낙엽 썩는 냄새와 첫서리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목조주택은 침묵 속에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고 거의 안다시피 해서 현관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묵묵히 버텼습니다. 제 딸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도 소리 없이 일어나
무릎을 털고 다시 타던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조차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아가, 잠깐만. 거실 소파에 앉히고 벽난로로 달려갔습니다. 집안이 서늘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느라 불을 지필 시간이 없었거든요. 익숙한 솜씨로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곧 불꽃이 타오르며 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상처 좀 보자. 스탠드를 켜며 말했습니다. 맑은 불빛 아래서 본 민지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눈 밑의 멍은 빠르게 검게 변하고 있었고 입술은 찢어졌으며 뺨에는 깊은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아래로 시퍼런 멍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팔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골절이구나. 손목을 부드럽게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가 어긋나진 않았어. 고정만 하면 돼. 구급상자에는 필요한 모든 게 있었습니다. 30년 간호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죠. 소독하고 부목을 대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먹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처치를 마치자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뭘 해야 할지 아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뿐인 딸이 무참히 폭행당해 누워있고 적은 동네 깡패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재벌가 여인입니다. 제가 가진 건 고작 무엇일까요? 전화기. 제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지. 민지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금장 장식이 달린 비싼 가죽 가방. 그 안에서 액정이 깨지지 않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 1989.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집으로 이사 오네. 감금을 풀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 살면서도 아이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갤러리. 아이가 말했습니다. 지훈 서류 폴더를 찾았습니다. 회계장부, 송금 내역서, 계약서 사진 수십 장. 언뜻 보기엔 평범한 서류 같았지만 민지는 여기서 뭔가 중요한 걸 본 겁니다. 설명해봐. 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희망자단이야. 민지가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이사장이자 설립자지. 매년 수백억 원이 아픈 아이들 치료비, 요양원 지원, 놀이터 걸림 명목으로 재단을 거쳐가. 겉으로는 투명하고 공식적이지. 아이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2주 전 지훈 씨가 재단 연차 보고서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어. 그 사람은 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어.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다웠습니다. 잘생기고 매력적이지만 평생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줏대 없는 남자. 서류를 훑어보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 컨설팅 주식회사나 비즈니스 분석 같은 이름의 회사들 계좌로 5억에서 15억씩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었어.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 명목인데 상세 내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들을 조사해봤더니 유령 회사들이구나 제가 짐작했습니다. 돈 세탁용으로 만든. 맞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는데 재단에서 돈을 받기 직전에 등록된 회사들이었어. 대표자들은 여권을 잃어버린 노숙자거나 사망자, 아니면 자기 명의가 도용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전형적인 바지 사장들이지. 그 돈은 조세 피난처의 계좌로 들어갔어. 그걸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니?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 알았어. 아이가 터진 입술로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순진하고 착한 내 딸. 증거가 명백해도 사람의 선함을 믿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던?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지가 찡그렸습니다. 처음엔 창백해지더니 마음을 가다듬고는 내가 오해한 거라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했어.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듣는 귀가 많으니 교회로 나가자고 했어. 그래서 따라갔니? 응? 아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바보 같지?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고 내 아이의 할머니가 될 사람이라고 믿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 민지가 성한 손으로 배를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주야,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안정기 지나면 알리려고 했어. 지훈 씨가 정말 기뻐했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임신한 며느리를, 자기 손주를 뵌 여자를
돈 때문에 폭행한 겁니다. 그 여자도 아이에 대해 아니? 민지가 침을 삼켰습니다. 차 안에서 말했어. 그러면 멈출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여자가 웃었어. 내 더러운 피가 섞인 아이는 자기네 집안에 필요 없다고. 그 아이가 자기네 완벽한 가문을 망칠 거라고. 저는 분노의 눈물을 참으려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피부색 때문에 겪었던 그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가정을 꾸린 우리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런데 저 오만한 여자가 감히. 그 여자가 숲 근처에 차를 세웠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새 땅을 보여주겠다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뒤통수를 쳤어. 트렁크에 있던 타이어 렌치 같았어.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내 피에 대해 내가 자기네 돈을 뺏으려 한다고 계속 중얼거렸어. 저는 다친 곳을 피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전화가 안 왔으면 날 죽였을 거야.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그 여자한테 전화했어. 정신이 팔려서 금방 가겠다고 다 처리했다고 말하더니 그냥 차를 타고 가버렸어. 내가 추위랑 상처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둔 거야.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금 출발한다. 아침이면 도착해.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마. 전화기 꺼둬. 추적할 수 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상철 오빠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전화기 꺼야 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폰은 배터리 뺐고 엄마 차에도. 민지가 갑자기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좌석 밑에 3개월 전에 지훈 씨가 자기네 정비소에서 엄마 트럭 수리해준다고 가져갔었잖아. 그때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추적기. 그들은 줄곧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어.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더 추워져 있었습니다.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였습니다. 트럭 운전석 밑바닥을 선전등으로 비춰보니 프레임에 작은 검은 상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떼어내서 살펴보니 전문 GPS 추적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추적기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날 감시하고 있었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민지가 자세를 고쳐 앉으려다 신음했습니다. 여길 떠나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논리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는 바야. 우린 여기 머물 거야. 곧 오빠가 올 거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거야. 저는 민지 폰의 배터리를 분리하고 제 폰도 껐습니다. 더 이상 추적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스웨터 더미 아래에서 낡은 권총집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엽총, 그리고 전쟁 때 쓰시던 낡은 권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불법이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루 밑에 숨겨뒀던 그 물건.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그것을 꺼냈습니다. 쓸 줄 아니?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점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고 오빠가 몇 년 전에 다시 알려줬지. 저는 권총을 추적기 옆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상황을 상징하는 두 물건. 우리는 사냥감이었지만 반격할 수 있는 사냥감이었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결의가 보였습니다. 계획이 필요해. 아이가 말했습니다. 서류는 있지만 그걸로 부족해. 그들은 다 부인할 거야. 내가 조작했다거나 오해했다고. 상철 오빠가 도와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한 금융기법이야.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 여자의 약점, 습관, 두려움에 대해 말해줘. 왜? 민지가 몸을 떨었습니다. 설마...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적을 알아야지. 민지는 한참 동안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판을 신보다 중요하게 여겨. 재단, 봉사활동, 잡지 인터뷰, 그 모든 게 자신을 포장하는 수단이야. 남편은, 내 시아버지는, 박 회장님?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기업 총수지.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이지만
사실 별거 중이고 젊은 내연녀가 있어. 아내 일에는 간섭 안 해. 사업에 문제만 안 일으키며. 지훈이는 민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람은 날 사랑하긴 해. 하지만 언제나 엄마 편이야. 탯줄을 못 끄는 마마보이지. 40이 넘어서도 넥타이 색깔까지 엄마한테 물어봐.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싫은 거구나. 병원에 가면 지훈 씨가 날 집으로 데려갈 거고 거기서 최 여사가 일을 마무리할 거야. 아무도 못 막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탈출할 수 없는 황금 감옥. 최 여사가 입을 막을 수 없는 사람. 그녀가 두려워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 회장님,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시아버지요.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안 쓰지만 재단 비리가 터지면 그룹 전체 이미지에 타격이 가요. 그럼 개입하겠군. 제가 받았습니다. 사업가 아내 중에 선택하라면 사업을 택할 사람이야. 맞아.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지? 비서실이랑 경호원들이 맡고 있을 텐데. 개인 번호를 알아. 민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 씨가 거는 걸 보고 외워뒀어.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상철 오빠를 기다리자. 저는 딸을 편하게 눕혀주었습니다. 약 기운과 긴장 탓에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잠들기 직전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멍청이랑 결혼했다고 뭐라고 안 해서 고마워. 저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단다.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바로 잡는 거야. 아이가 잠들자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혼혈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았던 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지켜준 강인한 아버지, 그리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준 제 한국인 외할아버지, 그 섞인 피가 오늘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내 딸과 뱃속의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 추적기는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 근처 그루터기에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게 놔두자. 오라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아이는 새벽에 도착한 오빠가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하열도 없고 통증도 심하지 않아. 하지만 의사가 봐야 해. 상철 오빠는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군대 시절 알던 군의 간 친구가 있어. 지금은 제대하고 숨어 지내는 김 원장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기로 오라고 할게. 민지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전화 도청될 수도 있어. 걱정 마. 오빠가 대포폰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쓸 거야. 김 원장한테는 연말 공중전화로 연락할게. 오빠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들쳤습니다.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어. 너무 개방됐어. 북쪽 숲이 집이랑 바로 붙어 있어서 공격하기 딱 좋아. 어디로 가야 하지? 저도 막막했습니다. 모텔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친구 집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냥 오두막 기억나? 오빠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20km 떨어진 깊은 산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낚시하러 다니던 산속 호숫가 통나무집. 15년이나 안 갔지만 위치는 기억났습니다. 차로는 못 들어가. 임도로만 갈 수 있어. 최고의 은신처지. 근데 민지가 걸을 수 있을까? 내 트럭을 가져가자. 오빠가 결정했습니다. 추적기는 여기 두고 해질녘에 움직이자. 위험하지만 논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증거는? 민지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으로만 작업할 거야. 내 친구들 중에 보안업체에 있는 녀석들이 있어. 걔들이 은행 기록이나 유령회사 내역을 찾아줄 수 있어.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걱정했습니다. 돈 걱정 마. 오빠가 손살을 쳤습니다. 내 노후 자금 여기다 쓰지 뭐.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투자야. 상철 오빠가 정보를 분석하는 동안 저는 민지를 돌봤습니다. 멍이 든 얼굴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지가 부엌에서 속삭였습니다. 알아 아가. 하지만 우린 해낼 거야. 항상 그랬잖아. 다음 날 아침 김 원장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왕진 가방을 든 50대 남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태아 심장 소리 좋습니다.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태대반 박리도 없고요. 1,000원이네요. 민지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원장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약들을 주고 떠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급소를 피해서 고통을 주려고 때린 거예요. 전문가 솜씨는 아니지만 아기가 가득합니다. 김 원장이 떠나자 오빠가 프린트물을 펼쳤습니다. 희망재단, 지난 7년 동안 3천억 원이 들어왔어. 그중 60%가 증발했지. 유령회사, 가짜 계약서, 전형적인 수법이야. 아무도 몰랐다고? 2년 전에 한 기자가 파헤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반신불수가 됐지. 그 뒤로 조사가 중단됐어. 민지가 더 창백해졌습니다. 게다가 최 여사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20억 정도를 챙겨뒀어. 남편 몰래. 그게 결정타가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횡령은 눈 감아줄지 몰라도 개인적인 배신은 용서 안 해. 우리는 해가 지자 오두막으로 이동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 숲속에 차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춥고 눅눅했지만 안전해 보였습니다. 난로를 피우고 민지를 눕혔습니다. 오빠와 저는 불을 쬐며 앉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랑 싸우는 거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진실을 가지고 있잖아. 오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게 있지. 그게 뭔데? 그 여자가 경멸하던 그 더러운 피. 끈질긴 생명력.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힘. 다음날 오빠는 박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진, 서류, 그리고 최 여사가 젊은 호텔 지배인과 3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까지. 답장은 40분 만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 역시 시내 올드파크 식당. 혼자 나오시오.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오빠의 군대 후임들이 식당에 미리 자입했습니다. 저와 오빠는 민지를 오두막에 두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같이 가겠다고 우겼지만 말렸습니다.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박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경호원들이 보였지만 오빠의 후임들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폭행당한 민지의 사진, 횡령 내역, 그리고 최 여사의 불륜 증거. 박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와 찍힌 사진을 볼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돈? 정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과 손주의 안전, 민지와 지훈이의 이혼, 정당한 위자료, 그리고 최 여사의 접근 금지, 그리고 조용히 덮는 것.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경찰 신고도 언론 제보도 없을 겁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단 내 아내는 내가 직접 처리하죠. 신체적인 위해는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 여자에게는 돈과 명예를 뺏는 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테니. 우리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두막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시간. 박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혼 서류와 위자료가 입금되었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가 요양차 스위스로 떠났대. 오빠가 장작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상 추방이지. 평생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지훈이는? 엄마가 금융범죄로 떠난 줄만 알아. 폭행 사실은 모르고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대. 민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 회장이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홀로. 민지야. 그가 어색하게 현관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할아버지 노릇은 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 아이가 내 유일한 핏줄이야. 지훈이는 가망이 없어. 민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최 여사는 절대 안 돼요. 지훈 씨도 아빠 노릇 흉내내게 하지 마세요. 물론이다. 박 회장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 근처에 집을 하나 마련했다. 내 명의로 된 거야. 사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손주를 위한 선물이다. 민지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박 회장은 떠나기 전 민지의 배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몰라요. 서프라이즈로 하려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었는데 네, 그 다른 피가 흐르니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습니다. 좋은 피죠? 제가 거들었습니다. 강인한 피니까요.